당신도 할 수 있다. 쇼이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그래서 내일 출근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답답해 오는데, 그래, 이번에 또 책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추석 연휴가 길어갖고 책을 좀 많이 볼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보진 못했고요. 자본 체력이라는 책 하나 봤고, 내용을 조금 추려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본 체력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뭐 부의 인문학, 뭐 돈의 뭐 속성, 여러 가지 그런 뭐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 그런 책들에서 약간 뭐 자본, 자본주의 사회죠. 금리, 소비 이런 메커니즘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게 이제 메인인 책이에요. 그래서 요 책을 아마 미리 먼저 보시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흐름을 여기서는 머니 무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머니 무브, 돈의 흐름, 이동. 요게 자본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뭐 재테크라든지 투자라든지 왜 금리가 어떻고 미국의 금리가 어떻고 국채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어느 정도 알아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 책을 조금 일찍 봤으면 저도 좀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책이 총 6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뭐 5번과 6번은 솔직히 조금 어디서나 좀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뭐 비트코인, 4차 산업, 뭐 포스트 코로나, 대치동과 목동, 학군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거나 뭐 어디서 한번 좀 들어봤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 2, 3번 위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분도 필명을 좀 쓰시는 것 같아요. 닥터 마빈이라고. 이분은 약간 부동산 쪽이에요. 주식 쪽보다 부동산 쪽이시고, 근데 이제 블로거, 파워블로거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특히 부동산 정책 관련 글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많이 인정도 받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투자 실천을 하고 있고, 특히 이거, 자본에 대한 이해를 쌓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도 이걸 지금 깨달았거든요. 항상 이거에 대한, 물론 저도 이 책에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뭐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자본의 흐름을 잘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 교과서 내에서의 그런 메커니즘, 수요와 공급 곡선에 대한 그런 거지, 실제 저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금융 시스템, 이런 흐름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실제 투자를 하면서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이분도 그래요. 여러분, 누구의 석학, 뭐, 누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실제 실무자로서 투자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죠. 예. 제가 그 경영학을 주전공하고 경제학을 부전공했는데, 부전공으로 배웠던 여러 가지 경제 모형들,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생활에 이렇게 막 녹여 들어가서, 그래, 이게 경제 이러고 무슨 모형이었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진 않아요. 그걸 잘 하셨던 분이 부의 인문학, 브라운스톤. 그분 책이 좋다고 했죠? 말씀드렸죠? 실제 이제 본인이 경제했던 공부, 또 이런 경제적인 메커니즘을 실생활에 잘 적용하셨던 게 부의 인문학. 책 추천드린다고 하셨죠? 해드렸죠? 그리고 요 책도 이제 약간 자본에 대한 이해, 머니, 무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요번엔 요 1, 2, 3, 4 위주로 좀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하고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저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금리라든지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뭐 투자가 늘고 돈이 풀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경제 기사 지금 정부가 뭐 통화 정책을 썼고 미국의 금리 그런 얘기 많이들 하는데 그런 것들을 뭔가 좀 더 한번 체계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의 레이스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죠.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 EBS 그 책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자본주의 우리의 삶이 생애소득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이게 에이지, 나이거든요. 예, 이게 적자, 흑자, 또 적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유년 시절 땐 적자, 28세까지. 이때 부모님의
캥거루 이게 길어지면 뭐가 되죠? 캥거루족이 되는 거죠. 요즘 큰일이에요, 이게. 중장년층이 이제 흑자가 되는 거죠, 28세. 그래서 보통 60세까지를 이렇게 정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년, 적자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생애소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이때 벌어놓은 돈으로 우리가 몇십 세, 80세 이상이죠. 30년 이상의 미래의 소득을 땡겨 버신 거예요, 이때를. 물론 이때도 이제 재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유튜브 찾아보시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희망퇴직 나와서 이건 줄어들었죠. 이건 더 길어졌죠. 그러면 이제 재취업은 어떻게 되죠? 더 어려졌죠. 이거에 대한 난이도가 더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 캥거루족 되면서 지금 취업이 늦어지고 있죠. 정작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는 점점 더 단축이 되고 있고, 복자의 시기는 더 늘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성장이고. 그래서 유년시절 때는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고, 이게 부모님께 의존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적자를 메워주는데, 이게 길어지면 캥거루가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안 좋냐면 부모님의 노후 생계까지도 위협이 되는 거예요. 노인 빈곤하고도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교육비를 대다가 여러분들의 그 취업이 될 때까지 또 서포팅을 해드리다가 여러분들의 결혼 자금까지 대다가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없는 거예요. 공갈 나는 겁니다, 공갈. 이게 여러분들 결혼하고도 다 맞물려 드립니다. 서울에 뭐 집 한 평 해야지 신규 말이 안 되는 거죠. 몇십억짜리 그거. 그걸 부모님한테 해달라는 것도 참 그렇고. 예? 그래서 기본 원칙은 뭐냐? 소득을 늘리고 지출은 줄인다. 이거는 기본 원칙이에요. 그럼 언제 소득이? 이때 소득이 없어요. 이때부터 소득을 하시면 좋겠죠. 일단은 소득이 있을 때 최대한 소득을 버리고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소득이 느니까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끌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 줄여놔야 돼요. 왜? 미래를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긴 하죠, 여러분들도. 근데 이게 사람들이 지금 막상 등 따뜻하고 그 주머니가 빵빵하잖아요. 이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어요. 예, 이걸 내다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노후에도 소득을 이어가기. 이게 지금 유튜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50세 이후에 재취업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약간 그런 생각,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야, 고용이 너무 한국 사회는 경직돼 있다. 노조라든지 이거를 회사가 쉽게 자를 수 있게 해야 된다. 무능력한 직원들 빨리 내보낼 수 있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고용 안정성을 지켜주는 거랑 무능력한 직원을 내보내는 거랑은 약간 겹쳐질 수 있지만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걸 섞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고용 안정성이 지금 국가가 사회보장제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게 많이 떠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시키는 것도 회사한테 더 떠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고용이 되게 쉽게 그 레이오프, 해고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미국의 예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재취업이 쉽습니다.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간과하고 무조건, 해외, 미국 회사는 잘 자른다더라. 그만큼의 플러스 알파 메이크업 방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그냥 들어오잖아요. 회사들이 우리 막 그렇게 막 미국처럼 자를 수 있게 하잖아요. 난리 나요. 난리 나요. 그럼 무능한 직원들 어떻게 하냐? 그거는 회사가 그만큼의 필터링이라는 여러 가지 제도를 고도화해서 이 사람들 내보낼 수 있게 엑스트 팩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국가가 해야 되는 사회보장 이런 층들에 대한 사회 안전판을 안 만들고 회사에다 지금 떠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독자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전 국민의 부동산 투자와 전 국민의 유튜버와 전 국민의 지금 주식 광풍이 불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재테크를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금융에 대한 지식이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해요. 금융에 대한 지식이. 왜 그러죠? 왜 금융에 대한 지식이 낮죠? 이건 반비례 관계인데 노동, 근로소득을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회사에다가 계속 이런 거를 충성하기를 원하잖아요. 회사의 힘이 세진 거란 말이에요. 회사로 버는 소득만 있다고 온리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 의존을 하게 되죠. 회사에다가 국가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가가 예를 들어서 다른 뭐 금융 안전판들을 만들었어.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 말고도 여기 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었어. 그럼 사람들이, 아, 그러면 내가 이런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했겠죠. 근데 이런 거 전혀 없어, 국가는. 전혀 없어. 없어. 네가 알아서 벌고 네가 알아서 재테크하고 네가 알아서 재투자하고 네가 알아서 부동산 투자해야 돼. 근데 인기는 얻어야 됐으니까 어떻게 하죠? 교주에 막 들어가죠. 필리즘으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걸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동유럽이나 미국 국가들이 노후복지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가난의 대물림이죠.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근데 회사가 그렇게 쉽게 자르게 해버리면 어떻게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겠죠? 왜 국가 이게 보장제도가 없는데 그래서 자녀에 대한 과도한 교육비라든지 이때 이제 너무나 과도하게 막 외제차 끌고 막 꼽치고 막 돈 잘 버는 분들이 그렇게 쓰면 문제 없죠.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황을 좀 알아라. 그리고 가난은 소비하는 인생. 이때 이제 돈을 벌리니까 지갑이 두둑해지니까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우리가를 둘러싼 이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용 설명서라는 EBS 그 책에서도 나오죠. 자본주의는 뭐? 금융과 소비, 이거의 메커니즘으로 들어간다. 자, 소비의 앞바퀴와 뒷바퀴예요. 앞바퀴가 생산이거든요, 자본주의. 이 생산을 돌려주는 게 누구예요?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계속 우리한테 돈을 쓰라고 얘기해요. 돈을 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자본, 뭐죠? 돈이잖아요. 돈으로 돌아가는 회사예요. 아,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돈을 돌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계속 우리가 쓰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돈을 계속 쓰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소비 지상주의다. 현대인은 하루 3,000개 이상의 광고에 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must have 아이템, 욜로, now or never 이런 마케팅 캐치프레이즈가 나오잖아요. 지금 아니면 안 돼. 근데 이거를 좀 국회화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원래 이런 뜻이 아니었는 거. 예를 들어 까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란 말이 있어요. 이게 죽은 시인의 사회란 영화에서도 나왔던 건데 대학가에서도 나오고 이게 현재를 즐겨라라는 거지 지금 소비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걱정이라든지 근심 걱정 때문에 현재를 전전긍긍하지 말고 현재 있는 그대로 너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즐겨라라는 거지 현재 즐겨라라는 것 중에 물론 소비를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소비를 즐기지 않고도 현재를 즐기면 돼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약간 욜로와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나우 오버 네버란 얘기가 있죠. 이거 유명한 자동차에 나왔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 그 빨리 지금 우리의 차를 사라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해석이 되는데 원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니면 안 된다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당장 투자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투자하라는 뜻. 지금 당장 그 차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는 지금 당장 투자하세요. 지금도 늦었어요. 그 빨리 투자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가장 나쁜 투자가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투자다. 그리고 또 유명한 얘기 있죠. 돈은 쉽고 빠르게 벌리는 게 아니다. 그 얘기 말씀드렸죠. 네.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메커니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대해서 아는 거죠. 매일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 돈을 우리가 신용카드를 잘라야 되고 왜 저축을 해야 되고 왜 시드머니를 모아야 되고 우리가 왜 투자를 생활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돼 있지 않다. 그러면 물론 자본주의가 국가마다도 차이가 달라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자본주의랑 한국에서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다를 수 있어요. 그 모습이 정책이라든지 기조라든지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는 국가가 사회적 보장제도가 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각자 도생해야 돼요. 노후에 대해서. 그러니까 OECD 빈곤율이 제일 높겠죠. 제일 높은 거겠죠. 제일 높은 거겠죠. 예. 해보세요. 전 세계 벤치 팔면 1위래요. 이때 막 바짝 사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의 이 소비 지상주의에 쪄들어가고 이때 벤치 사고 막 그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몇 년 뒤에?
빈곤율이. 물론 벤츠 많이 샀던 사람들이 빈곤하지 않겠죠. 그분들은 비싼 분들은 노년에도 부자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벤츠를 보유하시는 분들 중에는. 근데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소비형 인간인지 투자형 인간인지 지금 당장 현재 본인의 모습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지금 저축을 얼마를 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정말 쓸 필요이 없는 필요이 한 소비를 한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소비는 얼마고 내가 지금 투자를 얼마를 했고 내가 저축을 얼마를 했고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신용카드 하나 남았는데 그거 안 쓴 지가 꽤 됐어요. 월 실적도 지금 달성을 못하고 했는데 한 3개월, 6개월 정도 안 쓰니까 안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체크카드 위주로 쓰니까. 그게 확실히 마음 먹고 바꾸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런 류의 자본주의가 됐냐? 왜 이렇게 근로소득 중심에, 응? 뭔가 금융 쪽과는 뭔가 이렇게 문외한이 되고, 왜 근로소득 중심에,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는 고도 경제 성장의 시세초를 가지고 있잖아요. 노동 집약적인 회사 위주의 엄청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은 잘했어요. 고도압축. 근데 이거를 유지하고 그런 쪽으로는 떨어진다는 거죠. 금융 이해력이 144개국에 77위라는 거예요. 세계 경제는 10위권이면서도. 예. 금융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지 그런 게 전체적인 국민 수준으로 봤을 때 떨어진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60세에서 80세라고 했는데 80세 더 살 수도 20년이죠. 이때까지 필요한 돈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 내가 쓰는 돈이 평균 얼마다. 근데 우리가 국민연금으로 100 얼마가 들어오고 그러면 나머지 돈을 얼마를 만들어야 되고 내가 20년, 30년 기대 수명 한다고 하면 총 얼마의 유휴자금, 보유자금을 바꿔야 되는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돈을 예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입 계획, 자녀 교육비, 설령 남은 거 증여 계획들, 자산 운용 이런 것들이 다 메커니즘이 돼서 다 플랜을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세밀하게 짜진 못했어요. 제 목표는 제가 끼케 앞으로 5년 정도밖에 더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제 생애 소득이 지금 제일 높거든요. 제 일당이 세후 한 2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충 어느 정도의 제 연봉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네, 세후 일당이 20만 원 정도고 물론 성과급 별도긴 합니다.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인지 나오시겠죠? 나오겠죠? 이 생애 소득을 5년간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왜냐면 회사가 한 해 한 해 다르고 실적이 안 좋으면 또 뭐 희망퇴직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돈을 바짝 모아야 돼요. 저는 지금 돈을 바짝 와이프한테도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돈을 바짝 모아야 돼요. 이 두 번 다시 이 월급을 저는 이 시기가 지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바짝 모아야 되고 그럼 제가 5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대충 구해지겠죠. 그럼 이 돈을 그냥 현금으로 모을 수 있냐? 그러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해외 ETF 들어갔죠. 그럼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돈 중에 해외 ETF 들어가서 5년 정도 지났을 때, 10년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2배 정도 된다고 치면 7.8%. 그럼 제가 이 돈, 저축한 돈이랑 이 합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60세까지 10억 모으는 게 목표예요. 60세까지 10억. 문제가 뭐냐면, 제가 50세까지 생애 최고의 소득을 유지를 하고 나머지 10년이에요. 이때부터는 소득이 만약 없거나 재취업을 해야 돼요. 재취업. 그럼 소득이 엄청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소비를 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억이 뭐죠? 10억이 무슨 부자예요? 100만 달러잖아요. 100만 달러. 백만장자 부자다. 이렇게. 우리는 백만장자는 될 수 있지만 억만장자, 천만장자 못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목표를 우리 무슨 백만장자가 되자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텐텐 클럽이라고 했어요. 10억.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도달 가능한 목표예요. 이 10억은. 일반인들이
흙수저도 부모한테 상속받지 않은 사람들이 일생을 걸어서 모을 수 있는 붙은 자산 10억은 가능하리라고 저는 봐요. 아, 그래서 네이버에 텐텐 카페라는 이 텐이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평생을 거쳐서 순자산으로, 부채 빼고, 순자산으로 10억 모으기는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그 목표로 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10억으로 보고 있어요. 60세 순자산 10억.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지금 45인데 5년, 15년 남았죠? 10억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거에 제가 이 정도 있나? 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자기세하게 까긴 그렇고, 예. 그러니까 회사에 있을 때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돼요. 왜 회사에 있어야 또 퇴직연금도 모으잖아요. 국민연금도 그만큼 또 붙고.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재테크 재투자한다고 홀랑 나오시면 안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5년을 더 다닐 수 있을지도 미지수긴 해요. 예, 워낙 요즘 40대, 50대들 막 희망퇴직 심하고 해갖고 그게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고민이에요. 내일 당장 출근해야 되는데 그 제일 고민이에요. 고민. 저랑 비슷한 연령 계시는 분들도 제일 고민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애들 지금 학원비도 나가고 지금.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주식, 돈이 제일 적게 되는 거 부동산, 그다음에 연금 순서로 한대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재테크 순서가. 근데 이분은 추천을 하기를 연금을 먼저 해라. 왜? 연금을 해야 요때를 대비를 하니까. 국민연금 플러스 연금에는 뭐가 있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단 말이에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퇴직연금은 뭐죠? 회사 다니는 동안 여러분들이 근속연수에 비례해 갖고 쌓아놓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동안 이직을 하면서 다 털어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회사에 5년 단위 5년짜리가 나오겠죠.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연금. 이 연금 상품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축성으로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령 시기를 55세, 뭐 60세 이렇게 그때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걸 연금을 먼저 해라. 요때 대비를, 노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부동산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하라라고 해요. 이분이. 왜냐면 이 연금과 부동산이 여기서 말하는 이분은 부동산 전문가라고 그랬죠. 자가 소유예요. 자가 소유. 자가 소유. 이 두 개가 노년에 뭐예요? 안전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노년이 될 때까지 이거를 만들어 놓지 않잖아요? 그럼 빈곤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3번 주식 투자를 조금 공격적으로 하면서 추가 수익을 내라라고 제안을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일단 안정적으로 노년을 위해서 안전판을 만들라는 게 이 첫 번째 챕터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이때 절약을 해야 되고, 소비를 하면 안 되고, 그럼 뭐 해야 돼? 이때가 흑자잖아요. 그러면 뭐, 일단은 연금을 만들어, 연금 저축해, 55세, 60세부터 매달 국민연금과 함께 매달 일정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오게 만들어. 두 번째, 자가 소유를 해야 돼. 자가 소유. 이때는 대출 없는 자가 소유입니다. 이게 돼야 최소한 노년이 됐을 때 탈 수 있어.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 남으면 그때 주식 투자해 보는 거야. 조금 고수익으로. 이분의 초식이에요. 이분이 제안해 주는. 예. 이렇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에서 살아남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동산에 열광을 할까? 어? 특히 우리나라 막 부동산 나올 때마다 어디가 땅값 올렸다 떨어졌다 하면 댓글들 난리 나죠. 진짜 저도 보면 진짜 우리나라 이거 진짜 이 속담 사촌이 다른 것도 아니야.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 심보. 아,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국민성을 관통하는 이 이기성 사촌이 옆 동네가 땅값이 요즘은 그렇게 디스들을 하고 저게 더 땅값이 많냐 난리 돼가지고 부동산 규제 뭐하냐 막 유독심한 것 같아요. 뭔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을 보면 뭔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대투자라든지 몇몇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는요, 버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도 그렇고요. 부동산적인 버블은요,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그거는 갭투자 세력뿐만이 아니라 원래 버블이 껴요, 자본주의는. 왜?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이 뭐죠? 돈이란 말이에요. 자본주의는 돈을 계속 찍어낸단 말이에요. 원래 1,000원 하는 놈이 돈이 늘어나면 얘가 어떻게 돼요? 1,100원, 1,200원, 1,500원 버블이 낀단 말이에요.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고요. 얘는 그러면 뭐예요? 우상향이 된다고요. 갭투자 세력이 아니라도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이런 애들은요, 계속 우상향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의 실수 불가결한 그냥 그 작용이에요, 작용. 물론 이러다가 버블이 왔다가 어떻게 꺼지죠. 다시 또 버블 끼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이 얘기를 누가 하죠? 워렌 버핏이 합니다. 헨리 멍거가 이 얘기를 해요. 버블은 우리가 숨을 쉬고 그 다음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인 일이라고 얘기해요. 20% 30% 팍팍 꺼지고 닷컴 버블 꺼지는 거 있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그분들은 그걸 이해하고 있죠. 오랫동안 그 업을 하면서. 이걸 못 견디는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돈을 잃는다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를 이해를 못 했다는 거죠, 그건. 그거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버블이 나고 버블이 터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자본주의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버블 터지고 이걸 못 견뎌? 그럼 넌 투자자로서의 양식이 없어. 너는 실패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또 뒤에도 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경제 성장을 했죠. 국가 주도로 이제 기업들을 밀어줬단 말이에요. 회사에 목매달아서 쭉 엄청 성장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통한 성장, 회사에 대한 어떤 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옛날부터 이렇게 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만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퇴사만, 맨날 칼퇴하는 무슨 대리님 알고 봤더니 뭐 10억 자산가. 이런 얘기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있단 말이에요. 임원이요? 전체 신입사원의 0.7%밖에 안 돼요. 예, 임원. 그래서 근로소득에만 집중하는 사회구조와 인식. 사교육은 왜 하죠?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래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거, 대기업, 자격증을 따는 거, 교육이죠. 이거는 뭐예요? 근로소득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소득을 크게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자본소득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고 나서 시드머니를 빨리 조성을 해서 이걸 빨리 자본소득으로 가는 게 BP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이게 뭐냐? 근로소득만 매달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점은 똑같아요. 좋은 직장 공부, 이 뒤에서 나와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잘 치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비단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엘리트주의, 계층주의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어떤 고임금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걸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서 부모님한테 물론 상속받는 분들도 있겠죠. 그들은 아예 레이스가 다르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아예 달라요. 예. 뒤에 나와요. 자수성가형이랑 상속형으로 나눠요. 부자들을. 예. 자수성가형은 그렇게 돼서 빨리 시드머니를 모아서 이걸 자본을 불리고 운영하는 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사회교육을 하고 수능을 잘 보고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자격증을 따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게 계층을 올라가는 사다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다리 중에 하나. 미국이나 외국들은 이 계층별 사다리가 서로 막 올라가려고 안 해요. 신분 상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외국들은 그냥 내가 근로자라는 블루 칼라라는 그룹이야 그냥 그걸로 살아요. 내가 뭐 화이트 칼라야 그 화이트 칼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내가 블루 칼라였지만 내 아이만큼은 화이트 칼라를 올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비록 그
이렇게 뭐 하고 배운 거 없고 난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지만 내 아이만큼은 좋은 대학 나오고 사법고시 보고 법관 되고 판사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부모들은 교육열이 그래도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인도도 그래요. 인도도 그래요. 이 계층의 이 소셜 이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해요. 사다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 그 사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으려고 해서 교육이죠. 교육. 그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시 열풍, 수능 이런 게 왜 있겠어요. 다 그런 거예요. 비록 나는 B라는 클래스의 계층이었지만 내 아이는 나보다 높은 쪽에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 부모들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뭐 동아시아권이 좀 그렇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인도의 그 입시율도 엄청 어마어마해요. 거기는. 너무도 딴 얘기 했네요. 그래서 회사 상사 승진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죠. 회사에 약간 좀 목매는 스타일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특정 직업군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 직업을 통해 고소득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애초에 집에 돈이 많아. 그런 사람들은 뭐요?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회피했죠. 이 경쟁을 하는 이 A라는 트랙을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초반부터 자본 교육을 시켜요. 이 돈을 운영하는 걸 그 집 안에서 시켜버려요. 그냥 유학 보내고 그냥 기본적인 교육만 하고 그래서 치열한 사교육과 근로를 벗어나 있다. 이게 이거예요. 금수저들은 이거예요. 너희 아주성가형 그거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추저치에도 있잖아요. 대치동 쪽이랑 압구정 쪽이랑 학부모들이 교육열이 다르대요. 학부모들 요즘은 자수성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자기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대기업 가고 뭐 자격증 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 본인이 그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자수성가형. 근데 뭐 저쪽 압구정이나 서초동이나 이쪽은 애초에 부모들이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 애들을 치열하게 학원가로 빼지 않아요. 이 애들을. 그냥 유학 보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이걸로 뭐 사업 아이템 하고 그런 쪽으로 돌려요. 애초에 그때부터 뭐 사업 런칭시키고 카페 차리게 해보고 부동산 투자해보고 그런 식으로 돌려요. 얘네들은 뭐죠? 이렇게 해서 회사 들어가죠. 아니죠. 얘네는 근로소득을 찍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근로소득을 안 찍고 바로 뭐예요? 자본가로 들어가요. 얘네는. 자본가 트랙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 상속 증여 받아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카페 사장님 되고 벌써부터 부동산 땅 보러 다닌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바로 자본가 트랙으로 들어가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은. 근데 돈 없는 자수성가들은 어떻게 하죠? 일단 배우죠. 근로소득 찍고 왜 이 사람들이 돈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자식을 바로 자본가로 트랙으로 들어올 정도의 돈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근로소득을 찍는단 말이에요. 근로소득을 찍고 지들이 시드머니 모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얘들도 또 다시 자식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도 다시 대치동 들어가고 학구열 이 트랙을 탄단 말이에요. 이 트랙이 명확히 나눠지죠, 지금. 자주성가형과 상속형 이렇게 나눠져요. 뒤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상속형은 뭐예요? 치열한 저 교육, 저걸 타지 않아요. 저 트랙을 타지 않아요. 바로 자본과 교육 커리큘럼으로 들어가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가지고서. 근데 집을 구매하는 이유. 왜 그죠?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전의 욕구, 주거 안전성, 교육, 학군. 이게 쉬라고 하거든요, 보통. 집을. SHE. 이 욕구가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강해요. 정말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대한 어떤 애착? 집착?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부동산 구매를 할 때 그 목적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투자인지, 주거 목적인지, 이런 거. 다주택자. 이거 처음부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똑똑한 한 채 전략이 왜 나왔겠어요? 똑똑한 한 채 전략. 이 두 가지 수요를, 두 가지 니즈를 다 만족하기 위한 게 똑똑한 한 채 전략인 거잖아요. 근데 이 똑똑한 한 채 전략이 왜 나왔냐면,
자본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은 저걸 똑똑한 한 채를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투자와 주거는 별개예요. 근데 두 가지를 다 병행하기에는 자본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똑한 내가 깔고 앉는 집이 주거 역할도 하지만 가격도 잘 오를 투자 가치도 있는 애로 들어가자는 게 똑똑한 한채잖아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걔가 되게 비싼 애가 애로 들어가겠죠. 상급지로 계속 갈아타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인서울, 인서울에서 강북, 강북에서 강남 넘어가는 이 트랙이거든요. 이게 똑똑한 한채인데 물론 처음부터 강남 들어가면 좋겠죠. 이게 그 똑똑한 한채 전략인데 그게 그만큼의 상급지로 가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한다든지 보유한 자금을 끌어쓴다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OECD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출생률 세계 꼴찌.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본소득의 중요성이 상승하는 거예요. 성장의 기적이 근로소득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기업 중심으로. 근데 이게 많은 우리 사회에 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재벌, 부동산 부자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좀 안 좋게 보려는 인식이 강하죠. 그걸 또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죠.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든지 뭐라든지. 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규제를 너무 많이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과 비율이 오히려 더 많아요. 제가 이거 마지막 끝으로 부동산 우리나라가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 부자는 천천히 만들어요. 천천히.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정말 탈라요. 왜냐면 투자를 통해서 인생 한 방, 역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됐는지 뒤에 나오는데 그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세 번째죠. 자본 체력을 길러라. 자, 앞에서 뭐런 얘기했죠? 생애소득을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전체적인 뭐 소비 지상주의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험난한 대한민국의 사회 보장 제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캥거루 주곤 늘고 노후는 길어지고 점점 정년은 짧아지고 있는 이 빡한 대한민국 이 사회에서 출생률도 떨어지고 노후 빈곤율 1위고 OECD 자살률 1위인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자본 체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본 체력을 키워야 우리가 흑자인 중년기 때 자본 체력을 키워서 그걸 바탕으로 노후에 적자 인생을 맞이하지 않고 노후 빈곤을 버틸 수 있다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1장, 2장, 3장, 이 4장까지도 볼 건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저도 요거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신혼 때 이것 때문에 와이프랑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 신용카드가 이거 몇백만 원이 나왔는데 이거 어디서 이렇게 많이 쓴 거야? 그럼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야, 쓸만한 데 썼겠지. 야, 막상 까보면 다 내가 쓴 거고 맞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물론 그렇죠. 카드 회사가 제가 이상한 데 청구하지 않았겠죠. 제가 썼으니까 쓴 건데 그럼 그 항목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필요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할지. 이게 나의 지출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전체 지출이 내 수입의 어느 정도고 그렇죠? 그래서 저축을 얼마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저축을 몇 년 내에 얼마를 해서 내가 목표 금액 얼마를 모으겠다. 이런 것들이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월급 받는 대로, 드는 대로 그냥 신용카드 드는 대로 쓰고, 돌아보니 얼마 적금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선제적으로 먼저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 들어가시면 있어요. 금융교육센터. 이게 교재가 있어요, 이거.
이게 청소년기, 대학생, 중년, 장년 이 연령별로 알아야 될 금융교육 교부제가 다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출력해갖고 보고 있거든요. 예, 노년에 해야 될 거 이런 것도. 그래서 아까 같은 연금 얘기 이런 얘기도 다 있어요. 예. 그 저희 애들한테도 지금 청소년기 금융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지금 학원 다니느라 바빠가지고 진짜 저는 마음 같아서는 쟤네 사교육 지금 그 영수 들어가는 거 돈 안 들이고 저랑 같이 금융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얘네들이 아까 보셨더니 자수성가형 테크트리 공부 잘해서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아니면 자격증 공부해서 근로 양질의 근로소득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속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데, 애초부터 지금 저랑 제 아이들이 같이 금융을 공부를 하면서 지금 얼마 있지 않지만 제가 보유한 이 돈을 같이 키우고 불릴 수 있는 트랙으로 가는 것도 이 긴 사교육으로 인한 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 어떨까 그런 고민이 좀 들기는 해요, 저는. 진짜. 아, 애들도 공부하느라 힘들고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이 사교육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보와 빈곤은 할리 조지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인데 근데 이 책에서도 이렇게 모든 자본 이유는 토지로 간다. 상급지라고 제가 가로를 치겠죠. 왜 부동산이 비쌀까요? 그거는 바로 시간의 가치예요. 부동산이 시간의 가치는 거죠. 서울의 집값이 왜 비싸죠? 피곤해요. 우리가 근로소득이 지금 메인이라고 그랬죠. 근로소득. 근로소득. 회사 가서 일한다는 거. 회사들이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돈 버는 거. 회사. 어디 있죠? 서울에 있죠. 자, 좋은 회사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대학 나와야죠. 소위 이름 있는 대학. 이름 있는 대학들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잖아요. 자, 그 이름 있는 대학 가기 위한 학원들 있죠.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비싼 거예요. 네, 불분죠. 학군지. 이래서 서울이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자, 그러면 서울의 집값은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앞으로. 앞으로. 물론 서울이 넓긴 합니다. 노도강도 있고, 뭐, 마용성도 있고, 서초폐왕도 있고, 있죠. 예, 있긴 해요. 예. 근데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서울은, 예? 결국 우상향하지 않을까요? 이 서울이라는 이 인프라와 정치, 경제, 대한민국의 최중심지인 서울이 이렇게 이 기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도 계속 그러잖아요. 막 정부 청사 막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그래서 세종시가 그렇게 돼서 세종시 집값이 오른 게 그것도 그러잖아요. 정부야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회사들의 본사를 억지로 지방에다가 막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근데 그런 노력들이 있죠. 뭐 제주도라든지 마곡이라든지 이런데 뭐 연구단지를 넣으면 뭐 국가에서 그 부지를 뭐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도심에서 계속 하는데 그만큼 도시가 또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죠, 이거. 그래서 부동산은 시간 가치가 밝다. 강남이 왜 비싸죠? 시간 가치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한남동이 왜 비싸요? 한남동. 한남동 왜 비싸요? 나인원 한남, 뭐 그쪽 한남동 왜 비싸요? 재개서열 10위 안에 있는 모든 회장님들이 다 그쪽에 사시잖아요. 회장님들이 출퇴근하시는데 1시간 이상 막 지옥철에 막 그렇게 못 있죠. 그렇게 못 있지 않을까요? 예? 한남동에 재개설 웬만한 분들 다 그쪽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남동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요. 예. 여기서 중요한 개념 나옵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개념. 머니 무브. 자본은 계속 이동하고 흘러간다. 왜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본주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니까. 예.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아셔야 됩니다.
경제가 호황이고 저금리가 지속된다. 금리가 낮다는 거죠. 은행에서 저금 금리가 뭐예요? 돈의 가치예요. 돈의 가치가 낮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가치가 낮으니까 돈을 더 많이 쉽게 잘 쓰겠죠. 그렇죠. 안전자산, 위험자산 위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상호 주관적 실제. 돈이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자본은 이동한다는 거예요. 언제? 경제가 호황이거나 저금리가 지속될 때.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머니 무브의 대표적인 예예요. 두 번째, 상호 주관적 실제. 주식과 비트코인, 채권. 실제가 사람들이 실제 한다고 믿고 있긴 해요. 근데 누구죠? 너와 내가 A라는 B라는 사람들이 상호 간에 실제 한다고 믿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결국엔 뭐요? 객관적 실제로 이동한다. 부동산으로 간다는 거죠. 실질적인 자산으로. 이쪽에서 이분은 이 책에서 그래요. 이쪽에서 버블이 난대요. 버블. 막 모여요. 이쪽으로 딱 버블이 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오르면 여기서 수익 실현한 사람들은 어디 가냐? 부동산으로 가서 실제를 구매한다는 거예요. 객관적 실제로 간다는 거죠. 지금 객관적 실제.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 안 좋으면 어떻게 돼? 이거 거꾸로 되겠죠? 거꾸로 되겠지. 그래서 지금 주식과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있고, 지금 추석 지나니까 지금 부동산이 서울 집값이 어떻게 좀 오르고 있죠, 지금. 예. 이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게 머니 무브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호황이냐, 저금리냐에 따라서. 19년에 이제 화폐 개혁이 있었어요. 2019년에. 그 화폐 개혁하면서 에셋 파킹이 됐던 거예요. 그 지하에 있던 돈들이 에셋 파킹이 되는 건데, 에셋, 자산의 파킹, 어디다 넣은 거예요? 강남 재건축에 들어가죠. 지금 이때 19년도에 나왔던 강남 재건축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대치동이랑 원베일리랑 이런 데들이 이제 된 거죠. 부동산 규제가 막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똘똘한 한 채로 간 거죠. 왜냐면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다주택자들이 힘들어지고 막 보유세도 하고 양도세도 많이 내니까 어떻게 똘똘한 한 채로 간 거죠. 예. 주거와 투자를 하나 하는 거. 부동산 계속이 이제 계속되고 있어요. 규제가 지금 막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식 비트코인으로 가는 거죠. 부동산 계속 안 오르는데 규제 계속 심한데 피로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가고 돈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머니 무브라는 거죠. 왜냐 여러분들이 이걸 왜 알아야 될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왜 이거 투자를 하려면 투자를 하려면 투자를 하려면 내가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 머니 무브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맨날 근로소득만 있고 월급 받고 그냥 신용카드 쓰고 하는 사람은 투자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게 되든 말든 상황이 없겠죠. 예.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예적금에 넣은 여러분들이 넣은 그 저축해 놓은 돈이 이런 표현이 있죠. 돈이 녹는다. 돈이 왜 녹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계속 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인플레이션 되면서. 1년 전에 1,000만 원과 현재 1,000만 원은 가격차가 다르죠. 예. 그리고 현재 받은 1,000만 원이 1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떨어지겠죠. 물가가 상승하니까. 음. 그래서 이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이 녹는다.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열심히 제가 저축을 해서 모아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안 녹게 하려면 뭐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투자가 가장 위험한 투자라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사회 보장제도 누가 운영해주지 않고 극자 도생이라고 하죠. 극자 도생. 극자 도생해야 되는 우리는 자본주의의 여러 모습이 있는데 미국 자본주의 있고 대한민국 자본주의 있고 유럽 자본주의 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뭐예요? 가짜 도생 자본주의예요. 국가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둘 수는 없어요. 왜? 인기, 파퓰리즘 해야 되니까. 일반 매스. 무슨 잡히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부자들만 때려잡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애를 배 아파하고. 이런 쪽에 규제 막 걸고. 그럼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회보장 제도라는 걸 많이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만큼 여러분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건데. 그건 또 싫은 거예요. 그건 또 싫다 그래요. 왜 표를 안 뽑아봐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뭘 자꾸 넣어야죠? 회사에다 계속 얘기해요. 고용 안정시켜. 예. 회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왜, 응? 그러면 뭐죠? 야, 공직 뽑지 마. 경력사원으로 뽑아. 야, 희망퇴직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이게 다 맞물려 있다니까요. 회사를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국가가 사회 안전판, 사회 안전망, 사회 보험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이걸 안 하면서 회사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고용 안정성 갖춰. 연장해. 어, 연장해. 너 주 4.5일째 해. 회사들 야 힘들어하잖아. 야, 최저임금제 올려.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좋죠. 이걸 누구한테 본인이 이렇게 사회 보장해줘야 되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못 뜯어내잖아요.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못 뜯어내거든. 인기 떨어지거든. 표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 이 부담을 회사들한테, 사업자한테 계속 넘기는 거예요. 최저임금제 올려주고, 왜? 좋거든. 최저임금제 올려준다 그러면 누가 좋아요? 이 사람들이 좋겠죠. 일반 임금 노동자들이 좋겠죠. 임금 노동 좋겠죠. 야, 4.5일제 한대. 좋아. 최저임금제 한대. 좋아. 근데 이 부담 누가 안져? 사업자, 경영자, 회사. 이게 하는 거죠. 우리 힘들다고. 우리 힘들다고. 몰라. 나 이 사람들한테 표 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은 나 세금 못 뜯어내. 근데 이 사람들한테 나 인기는 있어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네가 좀 해라. 너 기업 유보금 많이 갖고 있잖아.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뒤에 숨어가지고 인기 관리하면서 좋은 일 하죠. 그래 놓고는 총대는 누가 물어. 기업왕에 물르는 거예요, 이게. 결국 여러분들의 들어가는 뭐 민생 쿠폰이든 여러분들의 보조 들어가는 거 있죠. 어떻게든 돈이 들어갈 거잖아요. 이 돈을 누구든 부담은 해야 돼요. 국가가 부담 안 하면 누가 부담하겠어요? 여러분들의 들어간 이 보조, 그럼 이거 기업이 하든지 하겠죠. 예. 아니면 그만큼 정부가 빚을 지거나 이 빚진 거 누가 다음 세대에게 증여하겠죠? 부담하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꼭 반드시 자본주의는요, 반드시 페이백 받게 돼 있어요. 예. 자본주의의 성장은 신용 대출 시스템, 예대차라고 그러죠. 예.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맡긴 사람이 있고, 빌려가는 사람이 있죠. 빌려가면 어떻게 100만 원이 2배가 되는 거죠. 맡겼고, 100이. 이 사람이 안 찾아간단 말이에요. 바로. 계약을 해서. 근데 얘를 또 봐요. 100이 돌죠. 또 들어오죠. 이러면서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대차가 되면서, 신용이 생기면서. 돈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자본거. 필연적이라는 거죠. 자본주의는 이게 계속 거품이 낀다는 거예요. 버블이 되고. 그래서 뭐예요? 돈이 계속 커지니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그 버블 기반으로 성장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또 붕괴가 돼요. 또 다시 또 버블을 반복하고. 먼 거랑 워런 버핏이 그 얘기했죠. 자본주의의 일상이다. 이건 자본주의의 일상이다. 음, 그 일상. 이 일상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투자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 얘기한 거죠. 예. 저도 해외 ETF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저 버블 붕괴를 맞아본 적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버블 붕괴를 맞아보면 어떨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어갔는데 40% 폭락했어요. 그럼 얼마 잃은 거죠? 40만 원 잃은 거죠. 60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근데 1억이 들어갔어. 1억이 들어갔어요. 4천만 원이 날라갔어요. 6천만 원 남았어요. 지금 그걸 반타작된 거죠. 버틸 수가 있을까요, 일반인이? 여러분들 한 달 월급 모아서 얼마 모을 수 있는데요. 직장인이 1억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요. 근데 그게 버블 폭락이 와서 40%가 날라갔다고요. 그래서 1억 넣었던 게 6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6천만 원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경험 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막상 이게 오면 못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투자금이 늘수록 이게 정말 커져요. 왜냐면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직장인이 1억 모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걔가 알트론같이 1억을 투자를 해놨는데 40%가 날라갔다고요. 며칠 하락장에 와가지고. 그럼 그 4천만 원이 날라갔단 말이에요. 어. 근데 6천만 원이라고 또 지키고 싶은 생각이 안 들까요? 들겠죠. 근데 그거를 버티고 버텨서 상승장으로 올라와서 다시 1억 회복하고 1억에서 다시 올라가기가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10년이 뭐예요? 잘못 걸리면 10년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회복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거 잘못하면. 저도 경험을 안 했는데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돈이 풀리는 구조예요. 그게 이게 주식, 부동산 실제 가격보다 더 오르는 거예요. 이게 갭 투자 세력이 있어서 가수요가 나서 가서 올리는 것도 있는데 이래서 주식 부동산이 우상향하는 거예요. 우상향. 우상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근데 어떻게 돼요? 공개되죠. 우상향하고 버블이 끼면서 버블이 터진단 말이에요. 언젠간 터져요. 근데 또 다시 올라요. 이 시기를 어느 누구도 예측은 못해요. 예측은 못하지만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거 아는 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예요. 이 사이클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에. 그게 뭐예요? 지수 투자죠. 지수 투자. 그래서 저도 해외 ETF 지수 투자에 설득을 받아서 그래서 투자를 한 거예요. 전 개별구 종목을 한 게 아니고 이거에 투자를 한 거예요. 이거에 이 사이클에 투자를 한 거라니까요. 이 사이클에. 예, 저는 자본주의의 필연적 사이클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게 지수 투자라는 거죠. 그게 주식 개별 종목 투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본주의의 금리 저금리가 됐을 때 붕괴 과정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불황이 왔죠. 불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금리를 합니다. 저금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너네 금리를 낮춰주면 돈을 꾸기가 쉬워져요. 돈을 꾸기가 쉬워지는 시중에 돈이 풀린다는 거죠.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비를 늘려라 해요. 왜?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소비예요, 소비. 소비가 돼야 그다음 뭐죠? 생산이죠. 그래야 자전거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요즘 삼고라고 했죠. 저성장, 저금리, 저임금, 저물가일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금리로 해줘도 소비로 안 가요. 소비로 안,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투자로 가요. 돈이 싸지니까 소비도 하기 쉬워지는데 투자도 쉬워져요. 딴 데. 투자가 쉬워지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실물가치, 부동산, 주식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예. 불안하니까 투자로 가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갔다 주택 수요가 증가되죠. 점점 거품이 형성되죠.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그럼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잖아요. 그럼 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하는 거죠. 화폐 가치 상승하죠. 실물 가치 하락됐죠. 주택 수요 감소되고. 예,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주담대 갖고 이미 은행에 대출 받은 사람들 어떻게 되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계부채임과 위험이 증가되는 거죠. 이게 사이클이에요. 이게 사이클. 이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떤 정부도. 좌파든 우파든 무슨 정부든 이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이 정부에서 이 사이클을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 사이클을 이 머니 무브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시중에 돈이 풀리면 생기는 일. 그래서 원래는 이게 초저금리라서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좀 투자를 늘리고 하려고 했는데 소비 활성화 목적이에요. 일반인들이. 근데 실물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예. 소비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에요. 소비 심리가 위축됐대.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무역 수지도 흑자가 나고 뭔가 이렇게 고용도 늘고 그런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저 저금 금리만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고용도 늘어야 돼요. 그리고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그리고 무역 수지도 흑자가 되고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가 돼야 사람들이 뭐죠?
외제차도 사고, 소비도 늘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외식도 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비가 늘고, 생산이, 그러니까 자전거 뒷바퀴가 도는 거죠. 그럼 앞바퀴도 돌아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산이 늘고,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는 거죠. 선순환 구조가. 그래서 이게 머니 무브 핵심 개념이 나왔고요. 또 계속 보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이게 또 나오죠. 그것도 또 하나의 메커니즘인데 경기 회복을 기대하면 어떻게 되죠? 국채 수요가 감소가 됩니다. 국채는 안전자산이란 말이에요. 안전자산은 불황일 때 인기가 좋아요. 경기 회복이 기대되니까 국채 말고 다른 쪽으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채가 인기가 떨어지면 모르겠어요. 금리를 높이겠죠. 야, 나 국채 금리 올릴게. 응? 이렇게 되는 거죠. 원하는 측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또 인플레이션 되면 뭐죠? 화폐 가치 떨어진 거죠. 화폐 가치가 지나친 하락 방지를 위해 금리 인상을 합니다. 돈을 또 쓸어 담는 거예요. 예. 유동성을 회수해요. 돈이 너무 흔해졌으니까. 예. 그리고 증시 자금 이탈, 안전 자산으로 이동되죠. 예. 그리고 다시 기업 가격이 부담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요 사이클도 이게 또 반복인 거예요. 이게 또 회복됐다가 또 돈 풀었다가 회복이 되니까 돈이 풀리고 화폐 가치가 또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너무 높아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금리를 올리죠. 올리가 되니까 또 안전자산으로 가고 또 금리 부담이 커지니까 기업이 느끼는 그 부담이 증가되고 그러면 또 다시 소득이 또 소비가 위축되고 그게 사이클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금리 상승이 경제 위기냐? 항상 그렇죠. 금리를 상승하니까 부담이 되고 이렇게 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죠. 저도 얘기했죠. 제가 이번 살고 있는 타운하우스로 들어오면서 금리가 되게 높았어요. 제가 한 3개월인가 수협에 2억 넘게 이제 대출이 있었는데 예, 전에 살던 집을 팔고 이제 하면데 3개월 동안 금리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때 제가 250만 원인가를 원리금도 아니고 이자로 냈어요. 이자로. 와, 금리가 인상하니까. 그 부정적인 경험 있죠. 이거. 국제 부담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 심리 위축되고 투자를 할 여력도 없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은 그러면 항상 경제 위기냐 아니다. 이런 거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돼도 그렇게 부담으로 안 느끼고 조정 기회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투자자들은 이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때. 네. 예. 이거를 조정과 기회로 본다는 거예요. 이걸 또. 왜? 곧 회복이 되니까. 이걸로 보시면. 이걸로 보면 회복이 곧 되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자녀가 진정한 성인 시기 되면 장미꽃이랑 선물 주지 말고 자녀 증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특히 돈이 없을수록 증여에 관심을 가져야 된대요. 비과세 증여되는 부분. 그래서 자녀에 대한 주식, 적립 투자, 조기 금융 교육을 하라는 거죠. 성인식이 되면서. 괜히 장미꽃 선물 사주고 그런 것보다 이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자수성가형과 그 상속형. 상속형들은 이걸 빨리 시작해요. 이걸 돈이 많기 때문에 바로 자본가로 키워요. 예. 치열한 저 그 대치동, 뭐 목동, 그 스카이캐슬 같은 그런 트랙보다도 예, 바로 예. 아, 예, 두 페이지 남았네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자 그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주성가형과 상속형. 예, 그 성격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강한 추진력, 실질적, 철저한 시간 관리, 본질 추구하고 신속한 결정. 상속형은 소위 그거죠. 구김이 없어. 맑고 긍정적이면 이 발음. 저 이런 분들 봤어요. 저 진짜 이런 분들 봤어요. 어떻게 화를 안 내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평정심. 근데 그렇게 커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회 선택지 주저함이 없어요. 저돌적으로 변해요. 이거. 뭔가 돈과 관련되고 뭔가 이게 내 돈 벌어주는 기회다 싶으면 놓치지 않아요. 눈빛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베풀 땐 주저없이 쓰고
주저함이 없고 써야 할 때 쓰면 받을 땐 꼼꼼히 따진대요. 그리고 이거 인간관계에 대한 손절이 익숙하대요.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들은 이게 되게 왜냐면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걸 싫어해요. 그냥 안 보면 돼요. 아실 것도 없는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은 본인이 그 사람한테 그 그분한테 손절당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편해요. 이 사람이랑 괜히 맞지 않는 사람이랑 괜히 티격태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돼요. 예. 그래서 불을 만드는 거죠.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하며 때론 밟고 일어서야 될 때가 있지만 불을 유지하기 위해선 적을 되도록이서 만들지 않는다. 자, 홍석형은 뭐죠?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을 만들기보다 불리고 유지하고 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어떠죠? 유순하죠. 그리고 본인과 뭔가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은 그냥 손절하면 돼요. 근데 무가 없는데 만들어야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람은 치열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과 경쟁해야 되고, 남들을 제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회사를 들어가야 되고, 자격증을 따서 근로소득을 높여야 되고, 내가 이직을 잘해서 또 연봉을 올려야 되고, 내가 승진을 더 잘해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를 시드머니를 만든 다음에는 굴리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있을 거고, 이렇게 되고 싶죠.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해야 상속형이 될지. 가난한 그룹, 과거에 젖어 산다. 내가 막 과거의 영광과 후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내가 어릴 때는 말이야. 이거 보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저희 약간 아빠인데. 어릴 때는 뭐 명석했대요. 뭐, 구단을 외우고, 뭐, 초등학교, 이게 다 옛날 일이잖아요. 그런 얘기, 뭐, 할아버지가 뭐, 와세대 나오고, 그게 뭔 소용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게. 예?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과거의 영광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뭐 집에 뭐 바이올린이 하죠. 뭔 소용이에요. 지금이 이거 시주구리하고 지금 별론데. 예. 그 시간 관리 안 돼. 약속 자주 어기고. 시간의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감정적이죠. 감정적이죠. 감정적. 그 선택과 실행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가난한 사람 그룹에 제가 추가를 할게요. 입이 벌어요. 이게 쌍욕을 한다는 것도 있는데 나쁜 말을 많이 해요. 편적인 말. 말이 그 사람을 만든다고 했죠. 세상을 염세적으로 생각하고 비꼬고 결국 자기 인생이 이렇게 돼요. 진짜 그래서 저도 정말 뉘우치고 있거든요. 애들한테 막 비꼬고 혼냈던 말들, 아, 이게 결국 내 인생을 좀 먹고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구나. 여러분들의 말이, 내뱉은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쳐요. 전 이걸 보면서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저희 또 아빠. 저희 아빠가 그렇게 말을 툭스럽게 하세요. 결국 본인 인생을 그렇게 망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반면 교사하려고 해요. 뉘우치고 난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느낍니다. 예. 저에게도 그런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현재 지금 모습이 시쭈구리한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현재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본인에 대해서 객관화하고 내가 부족한 무엇이 뭐고 담백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자꾸 합리화하고 막 변명되고 하면 발전이 안 돼요. 그러면서 계속 외골수되고, 어, 염세적으로 변하고, 부정적으로 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듣기 싫고, 어, 자기 오만함에 빠져가지고, 아, 근데 그게 참 안 돼요.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고, 사회생활 없고 하다 보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타까운데. 본인 스스로도 그걸 깨우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다 생활이고 습관이니까. 네. 또 부자의 걸림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열화하는 거, 막 이런 거, 비주체적인 삶, 주체적으로 살아라.
목표 없는 목표 설정. 어느 정도가 아닌 명확한 실현 가능한 10억, 60세까지 10억. 근데 아직도 모호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짜야 돼요, 저도. 결승선 옮기기. 여러분들이 했던 목표를 달성했으면 잘한 거예요. 그걸 만족하시고 또 다음 목표 되는데 자꾸 목표를 타인의 기준에 의해서 변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쓰고, 야,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그런가? 아니, 명확하게 본인이 그 목표에 대해서 확실한 철학과 본인의 어떤 주체적인 생각이 있으면 옮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넥스트 목표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There is no free lunch. 진짜 경제학에서 나오는 명언이고 세상을 관통하는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시간의 대가. 이런 뭐 무료 광고들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공평하게 유한한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는 거 있죠. 이건희 회장님, 주커버그, 뭐, 누구든 저든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져요. 주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값진 거예요. 그래서 돈보다도 더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절약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자의 시간은 다르게 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간을 들여서 근로소득이죠. 내 시간을 들여서 월급을 받죠. 근데 부자는 돈을 들여서 시간을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부자가 돈으로 시간을 하는 얘기는 남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자, 경영자가 여러분한테 월급을 주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월급을 받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경영자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왜? 경영자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산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돈 더 많은 걸 내고 이 사람은 뭐예요? 나중에 노년이나 더 많은 부를 쌓아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 돈을 주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서 더 큰 본인의 시간을 만들었어요. 더 큰 시간을. 경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죠. 나중에 노년 보세요. 어떻게 되나. 노년에 저분들은 일 안 하고도 시간이 많을 거라고요. 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운용할 거니까. 이게 어디서 나와요? 레버리지란 책에서 나오죠. 레버리지. 이 책 소개 드렸죠. 삶과 삶은 결국 레버리지의 삶이다. 내가 레버리지하지 않으면 누군가 레버리지로 당한다.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냐? 경영자는 임직원의 시간을 레버리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고 있죠. 저도 그렇고 제 시간을 팔고 있죠. 제 임금을. 그래서 파이어족을 왜 나왔겠어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우리가 왜 여행이 왜 재밌죠? 여행 기간 동안 내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행이 재밌는 거예요. 음, 그래서 부자가 되려는 목적과 이유,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자신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돈을 초월한 사람들이죠. 돈을 벌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이 이걸 뭐라고 그래서요? 레버리지란 책에서 이걸 뭐라고 해서 KRA라고 그러거든요. Key Result Area. 핵심 결과, 핵심 성과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보람을 느끼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사라고 정의한 사람들은 임원이 되시면 돼요. 그럼 맨날 야근하시고, 성과평가 S 받고, 임원한테 잘 보이고, 술자리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거는. 나는 경영자가 KRA고 난 KRA가 회사야라고 느끼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KRA가 나는 책 읽고 노년에 좀 여행 다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모으셔야겠죠. 그러면 그 노년에 여행 다니기 위한 그 건강 유지와 그 여행 경비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걸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KRA를 가기 위한. 부자들은 뭐냐?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에 자신의 시간을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부자의 정의입니다. 이게. 자,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미국, 유럽도 계층화된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상위층도 있고, 하위층도 교육에 대해 집착을 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 엘리트들은 교육에 되게 집착을 해요. 애들 교육을 하고.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게 형성이 돼요. 베버리 힐스라든지 같은 동네끼리 살아요, 특히.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은 마지막 계층 사다리 교육이에요. 교육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인도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비록 오늘 좀 이런 일은 하고 육체적으로 고단한 일은 해도 내가 내 아이는 교육시켜가지고 어 겨울에는 따뜻한 거,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자산은 뭐냐? 사람들은 인생 한 방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왜 한 방을 기대하죠? 인생 역전인 거죠. 역전이라는 게 뭐예요? 뒤집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인생이 뭐예요? 남들보다 뒤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남들보다 왜 뒤쳐졌을까요? 남들과 다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남들보다 게을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긴 싫어. 그래서 한 번 뒤집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예. 하지만 세상에 쉽게 번 돈은 절대 없다. 결과값은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는 운이고 누구는 실력일 수 있어요. 그게 누구는 운 때문에 좋은 결과값을 가질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요. 왜 쉽게 나갈까요? 쉽게 번 돈은 왜 쉽게 이 얘기 많이 듣잖아요. 쉽게 번 돈은 왜 쉽게 나가죠? 번 돈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 이꼴 경험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쉽게 있는 거예요. 돈을 유지하고 지키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많이 벌렸어요. 그러니까 운이 됐든 뭐든 벌었단 말이에요. 그걸 유지하고 지키는 경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잃는다는 거예요. 예. 경험 자산. 진짜 자산은 뭐죠, 여러분들? 경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빨리 한번 해보세요. 좀 소액이라도. 여러분들 꼭 소액이에요. 밑거름이 되어야 돈 자산을 지킬 수 있다. 인생 한 방을 놓치는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인생 한 방? 이거 보면 이제는 안타까워요. 이제는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인생 한 방 이런 거 없어요. 이제. 그럼 수능이 인생 한 방일까요? 아니에요. 수능에서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냥 수능인데 나 공부 하나하나 안 하고 무조건 찍어갖고 그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수능 시험을 하기 위해 그건 준비를 잘하는 거고 그걸 인생 한 방 역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걸.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어리고 젊을 때 더 도전하고 경험하고 얻어가야 진짜 자산이 된다. 진짜 자산 뭐다? 경험 자산이다. 경험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책 속에 없는, 저도 느껴요. 책 속에 없는, 제가 이직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직도 많이 하고 팀 이동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기획이라는 업무를 하면서 정말 많은 포지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고, 다양한 리더들, 다양한 팀장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직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남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막, 그건 제가 지나왔던 회사들이 또 어려워지기도 했는데, 그게 경험인 거예요. 이 경험도 해보고, 정경험도 해보고, 시스템 런칭도 해보고, KPI도 수립해보고, 온라인도 해보고, 오프라인도 해보고, 해외 출장도 가보고, 대시보드도 만들어보고, 모바일 UI, UX도 기획해보고, 모바일 서비스도 런칭해보고, 이런 것들이 다 물론 제가 경력이 길기도 하겠지만 이 시장에서 이 정도 경험이 풍부한 애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제 자랑이긴 한데 그게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국 그래도 뭐예요? 저는 결국 이건 근로소득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회사 근로자로서의 경험은 많아요. 근데 자본가로서 자본가로서의 경험 자성은 전무해요. 이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로서 자본과 경험을 쌓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근데 저는 제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요. 회사에서의 어떤 기획 포지션으로서의 회사 경력은 많아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15년 이상 했으니까. 근데 자본주의의 자본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자본 경험은 정말 부족해요. 무지몽매해요. 이게 시작을 한 거고, 저는 그래서 제 아이들도 빨리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부분 좀 말이 좀 길었네요. 그래서 우리의 자본주의의 원석은 부모 상속 없이 자산가가 산 사람, 자산가가 됐다는 거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자본가로서, 자산가로서 경험을 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석의 원석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보석일 수는 없지만 자신을 둘러싼 빈곤의 습관을 깨부수고 이게 되게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죠. 빈곤의 그 습관들이 뭐라고 그랬죠? 말 표독스럽게 하는 거, 시간 약속 잘 안 지키는 거, 부정적인 거,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자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자, 여기서 이렇게 수능, 자격 시험을 잘 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거. 이게 뭐죠? 자수성가형이에요. 자수성가형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원석 첫 단계, 근로소득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하는 말, 태어날 때 부자가 아닌 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죽을 때 부자가 아닌 건 여러분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공부하셔야 돼요. 죽도록 공부하셔가지고 근로소득을 일단 높이세요. 이게 자본주의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빨리 자본에 눈을 떠가지고 하시든지.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를 몇 살에 한지 아세요? 중학교 때인가 그때부터 해요. 예, 그때부터. 근데 집이 약간 유복했어요. 유복해서 약간 그런 토양이긴 한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니,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아빠한테 주식 투자한다고 돈 달라면 아빠가 돈 주겠어요? 가서 빈병이나 팔라고 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정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본교육, 그 다음에 뭐죠? 자본교육을 통해 보석으로 거듭날 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 그, 세이노의 가르침에도 부자가 되는 길목에도 얘기했죠. 코피 날 정도로 공부하라고 그래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초식이. 여러분들이 가진 게 없잖아요. 공부부터 하세요. 공부부터. 그래서 양질의 근로소득의 택트를 타세요. 그게 자격증이 돼도 돼요. 그게 변호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무슨 노무사가 됐든, 전문자, 일단 이걸 높이세요. 그 다음에 금융교육을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말이 입속에 있으면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오면 나를 지배.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죠. 표독스러운 말하고 비꼬는 말하고 부정적인 말 하는 거.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돈과 자본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나는 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절차 탁마, 단련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저는 60세 때 10억 모으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세워야 되긴 해요. 제 생애소득 50세까지 최고로 할 건데 어떻게든 회사에 붙어 있을 거예요. 이걸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 이후에 애프터잡 뭘로 할지 고민이긴 해요. 이거 다 짜놓고 그래서 해외 ETF 들어간 것도 이 초식의 하나이긴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쌓아야 되고 그리고 애들 ETF도 들어갔고 지금 제 상황은 이렇긴 하고요. 별거 없는 내용 가지고 지금 1시간 반 가까이 얘기했네요. 물론 제 사견도 얘기했고 추석 끝자락에 이런저런 느끼는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얘기하고 제 가정사 얘기도 좀 했고 그래서 반면 교사 제 스스로를 뉘우치는 계기이기도 하고 저도 말 조심해야겠다. 책을 보면서 계속 느껴요. 아, 이 긍정적인 사고라는 게 뭐가 중요한지, 나의 부족함을 빨리 깨닫고 그런 좋은 책을 읽었을 때 나의 이 실패한 삶을 변명하고 그 익스큐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빨리. 나의 부족한 점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 시킨 거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신용카드 없어요? 신용카드 없애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돈 얼마 썼는지 써보는 거예요. 계속. 본인의 세계에 내가 마치 무슨 새로운 툴을 개발한 것처럼 내가 무슨 데이터를 개발한 것처럼 막 스스로 자아 도취하지 마시고 시장에 검증된 방법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것부터. 예,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날고 기는 사람들이 검증하고 정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만한 천재는 아니라고 그러면 겸손하게 이것부터 받아들이세요. 예.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발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낱낱이 모습을 알고 부족한 점을 깨닫고 그거를 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게 여러분들 발전의 척도예요. 거기서 어줍지 않게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또 잡설이 좀 많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본주의 머니무브랑 여기 약간 자본, 교육 그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게 이제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열변을 토했는데 또 추석 끝자락에 또 내일부터 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다시 긴장하고 저도 열심히 또 제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신도 할 수 있다. 수유캔 TV 독수와 대신 독수하는 남자 대동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